일단 먼저 비교할 게 하나 있어요. 사경제하고, 사경제 하니까 가계기업 또는 민간경제라고도 하죠. 재정이죠. 정부 재정, 공경제.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이 달라요. 먼저 사경제는 첫째, 여러분 가정경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들어오는 수입이 정해지면 그 수입을 기초로 해서 지출을 정하죠.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지출이 제한됩니다. 이걸 양입 제출의 원칙이라고 해요. 들어오는 양이 정해져야 이걸 기초로 해서 지출이 제한됩니다. 이런 가정이 있으면 바람직하죠. 자녀가 아버지 나 내일 한 1,000만 원 필요한데요. 알았어. 오늘 벌어 갖고 올게. 일주일 후에 한 1억 필요해요. 아이고 이번 일주일 동안 바쁘겠다. 알았다. 이런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죠. 월급쟁이 가정이면 또는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한 달에 들어온 수입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초로 해서 가정 경제가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국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 경제는 그렇지가 않고 공경제는요. 나갈 양을 먼저 계산해요. 그리고 걷어들이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걸 양출 제2배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갈 양을 계산하는데 이걸 우리는 예산 편성이라고 합니다. 예산 편성. 그 예산은 나중에 다시 우리 헌법에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우리 법과 정치할 때 헌법 공부하잖아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집행할 때 애당초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우리는 본예산이라고 해요. 근데 본예산만 가지고 이게 국가가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출할 게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금 뉴스에서 들으시죠? 추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추가 예산.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이걸 합쳐가지고 본 예산과 추가 예산을 합쳐가지고 새로 짰다. 이래서 추가 경영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헌법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예산 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준예산 제도를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회계연도는 개시가 됐어. 근데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못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출할 게 생겼는데. 공무원 월급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할 게 생겼을 때마다 그냥 다 지출한다면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서만 지출하는 것이지 지출할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헌법시에는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가예산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준예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건 헌법 공부할 때 다시 나옵니다. 자,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편성했대요. 555조 정도 되대. 어마어마하죠? 555조. 자, 그럼 이제 이 555조가 지금 정부가 지출할 거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걷어야겠죠? 돼요? 그러면 걷어야 되는데 이 거둘 때 가장 비중이 큰 게 뭐냐면
조세 수입이에요. 이 조세 수입이 가장 비중이 커요. 그 밖에 나머지를 그냥 통틀어서 조세 외 수입이라고 합시다. 조세 외 수입은 어떤 게 있어요? 뭐 범칙금도 걷는 거 있고, 벌금 걷는 것도 있고, 국가의 수익 사업도 있을 것이고, 국가의 그 국유 재산을 처분한 내각 대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조세 외 수입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주로 조세 수입인데,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세는요, 조세, 한자로 어떻게 써요, 이게? 이게 조세죠? 조세. 조와 세가 합친 거예요. 또 한번 나눠볼까요? 이 조자를 보면, 이게 벼화자죠, 벼. 우리 농사 짓는 우리는 농경민족이잖아요. 벼를 농사 지으니까 국가에 와서 국가가 빌려가는 거야. 차, 야, 빌려줘. 이건 억지로 빌려가는 거야. 빌려줘. 야, 빌려줘. 국채 발행이죠. 야, 돈 좀 빌려줘. 요즘은 농사 안 지니까. 야, 돈 좀 빌려줘. 대신에 자격증 써줄게. 그 국채 발행이잖아. 이번에 7조 얼마 긴급 재난 지원금 나가죠? 이거 뭘로 한다고 그래요? 국채 발행해서 한다고 그러죠? 100%? 이게 국채 발행이야. 이게 조야, 조. 이게 조. 자, 이 세자를 보면 역시 또 벼화자가 있네. 그 옆에 태자가 붙어. 이 태는 강제적으로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놓으니까 야, 빌려줘. 줘. 갖고 와 이 새끼야. 국가에서 필요해. 강제적으로 뺏어가 버려요. 이게 세라고. 그러니까 이 조와 세는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빌리거나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조와 세, 이 조세는 그 종목과 세율 등을 반드시 뭘로 정한다?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공부해야겠죠.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 자세히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고 내국세는 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또 국세에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어. 그래서는 주로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얘하고 얘하고. 근데 얘는 얼마 벌었어? 알았어. 곧바로 직접 세율을 곱해요. 직접 세율을 곱해. 그러니까 이 직접 세율은 이건 너 많이 벌었어? 세금 좀 많이 내. 못 벌었어? 세금 내지 마. 조금 받네. 이런 식이야. 근데 간접세는 소비 기준이야. 어떤 사람이 컵라면 하나 사 먹으러 왔어. 너 돈 얼마 벌어? 많이 버네? 세금 매기고. 노숙자야? 그럼 그냥 세금 안 걷을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세율을 적용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상관없어. 직접 세율이 아니지, 간접 세율을. 근데 이 간접 세율은, 간접세에 적용된 세율이잖아요. 간접 세율은 누구에나 다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10%잖아요. 그죠? 이재용이가 수조 원대 재산을 가지고 이재용이가 컵라면 사 먹어도 10%만 세금 걷고, 노숙자가 구걸 해가지고 컵라면 사 먹어도 10%만 세금 걷어요. 그러니까 부자한테는 유리하겠네. 그러죠? 가난한테는 불리한 게 비례세요. 간접세라고.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직접세 비중이 커요. 후진국일수록
소득수보다는 소비 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간접수 비중이 커요. 우리나라는 간접수 비중이 커요. 우리나라는 간접수 비중. 그러니까 간접수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얘기야. 부자는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리하니까. 자, 일단 이 정도 하자고요. 조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 자, 이런 흐름 공부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경제의 경우에는 가게나 기업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수입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죠? 연봉 1억 준다 해도 마다 않고 10억 준다 해도 마다 않잖아요. 지출은 적을수록 좋겠죠? 근데 공경제는 그렇지가 않아. 공경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만큼 지출이 필요하니까 그만큼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걸 수지균형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지균형의 원칙이니까 수입. 근데 이때 수입은요, 수입이란 말 대신에 세입이란 말을 씁니다. 세입. 이게 세자가 무슨 세자지? 세월 할 때 세자죠? 세입. 세입이니까 1년 동안의 수입을 세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20년 1년 동안 정부가 걷어들이는 돈. 이게 세입이야. 세출. 1년 동안 정부가 쓰는 돈. 이게 세출이에요. 이게 원칙이라고. 이걸 우리는 수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해요. 수지 균형 원칙.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예산만큼 조세나 조세의 수입으로 충당하면 돼. 근데 예외적으로 또는 보충적으로 경기가 과열이 된 경우가 있고 경기가 침체된 경우에 정부의 정책이 약간 달라져요. 경기가 과열이 됐어요.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소비자들이 돈 팡팡 쓰고 막 돈이 남아돌고 이래요. 그럼 정부가 몽땅 걷어들여야겠죠? 세입을 늘립니다. 세입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율을 올리겠죠. 또는 세목을 확대하거나. 그래서 이제 몽땅 걷어들이고 쓰는 건 좀 줄인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경기가 과열이 됐다? 그래서 세금을 몽땅 걷고 정부 입장에서 지출을 줄였어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안에 돈이 남아돌아요? 돈이 모자라요? 남아돌죠? 남아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 회계법에 보면은요, 수학에서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부호를 쓰죠, 부호. 수학에서. 어떻게 쓰죠? 플러스라는 부호가 있고,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예산법에서는, 예산회계법에서는 양수는 검정색 글자로 쓰도록 돼 있어요. 음수는 빨간 글자로 쓰도록 돼 있어요. 빨간색 글자로 쓰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검정색 글자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흑자. 빨간색 글자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흑자, 적자.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다? 검정색 잉크, 빨간색 잉크. 이거 두 자로 있어야 돼. 여러분 가계부 쓸 때도 마찬가지야. 검정색 볼펜 한 자로 있어야 되고 빨간색 볼펜 한 자로 있어야 돼. 빨간색 볼펜이 필요 없는 가정은 네? 빨간색이 많이 필요해. 그럼 그 집안은 뭘 얼마 못 가서 망해. 기업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경우 지금 빨간색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흑자 재정이 되는 거예요. 세입이 많잖아. 들어온 게 많잖아. 남아돌아, 돈이 남아돌아. 왜 이렇게 했어? 경기가 뜨거우니까. 좀 식히려고.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 경기가 침체됐어요. 경기가 막 돌아가지가 않아. 소비도 없고 생산도 없고 실업자가 많고.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해? 긴급 재난지원금 풀어야지. 막 푸는 거야. 세입보다 세출 돈 막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정부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들어온 것보다 들어온 거 별거 없는데 나간 게 너무 많아. 빚을 많이 진 거야, 빚을. 국채 발행해서 모자라면 이제 위치 얻어오는 거잖아. 위치 안 얻는. 위치는 들 수 있으면 안 얻는 게 좋은데. 이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뭘로 써야 돼? 검정색 글자로 써야 돼? 빨간색 글자로 써야 돼? 빨간색으로 써야 돼. 적자 재정이 된다고. 이를 통해서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경제 안정이겠지? 뜨거우면 좀 식히고, 너무 식어 있으면 좀 덮여주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우리가 다시 공부할 거예요. 경제 안정화 정책 공부할 거야. 그 중에 이건 재정 정책이죠. 정부가 하는 거잖아. 중앙은행이 하는 걸 금융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융 정책하고 재정 정책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경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정부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중앙은행도 같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필요한 겁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 우리 나중에 공부해요. 저 뒤에 가서 또 나와.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 가게나 기업은요. 자, 가게는 생산물 시장만 놓고 보면 물건을 사는 사람,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내다 파는 사람이잖아요. 왜 물건을 살까요? 내가 만들면 그거보다 비싸게 만드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볼펜 한 자루 만들어서 쓰려고 해봐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근데 시장 가니까 아주 싸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살 의사가 있는, 살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싸니까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볼펜 한 자루 2,000원에 살 거야. 2,000원이면 살 거야. 갔는데 1,000원이니까 사는 거야. 3,000원 받아 안 사. 그럼. 나는 2,000원만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3,000원이야? 그럼 안 사.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싸니까 사는 거야. 그럼 생산자 입장은 어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시장에다 파는 거야. 내가 이거 1,000원만 받으면 되는데 시장에서 1,500원 팔래? 그럼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서플러스라고 합니다. 커스터머스 서플러스, 프로덕트 서플러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이제 사경제에서는 교환을 하는 가운데 왜 교환해요? 사고 파는 게 교환이죠. 왜 교환을 하지? 잉여 때문에. 교환 잉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사경제입니다. 자, 여기서 잉여 이건 나중에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라는 말을 공부해야 되고 계산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이미 2015년 국가직에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다른 직에서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대비해야 돼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사회적 잉여라고도 하고 사회적 후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후생, 복지 수준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경제는 아까 세금 거둘 때는 강제적으로 얻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걷되 기준과 원칙이 있겠죠? 능력에 따라서 걷습니다.
강제 능력의 원칙. 그래서 부자는 좀 세금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안 걷거나 조금만 걷고 이렇게. 자, 그래서 공경제에 적용되는 세 가지 원칙 정도 기억해야겠죠? 양출, 체입의 원칙, 수지, 균형의 원칙, 강제, 능력의 원칙. 이 정도는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정부의 재정의 특징을 소개했고, 이게 우리 책에도 있네요. 55쪽에 재정과 민간경제 간단하게 비교해 놨네요. 자, 그러면 다시 52쪽부터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이제 정부의 경제적 역할. 또는 목표라고 해도 되죠, 목표. 또는 기능이라고도 해도 되고.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네 가지 정도. 우리 책에는 이걸 55쪽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의 경제 역할에서 제일 첫 번째가 경제 안정화죠. 그럼 경제 안정화 기능 역할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건 아까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호경기일 때, 즉 경기가 과열이 됐을 때와 불경기일 때, 즉 경기가 침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잖아.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왕창 세금을 왕창 걷어도 세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걸 긴축재정이라고 하고, 이 긴축재정을 하니까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흑자 재정이 나타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긴축을 하니까 흑자가 되는 거잖아요. 돈 안 푸는 거야. 근데 불경기 때는 어때요? 이렇게 되죠. 이거 뭐야? 세출을 늘리는 거라고. 이걸 우리는 확장재정 또는 적극재정이라고 그래요. 확장정책, 확장재정 또는 적극재정.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호경기 때는 긴축재정 정책을, 불경기 때는 확장재정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시켜 나간다 이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경제 발전이죠. 자, 경제 발전도 마찬가지야. 호경기 때 이게 호경기 불경기로 다룰 게 아니고 경제 발전이니까 가게나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뭐 도로, 철도, 통신 등등의 사회 간접 자본 등을 확대, 조세 감면, 사회 간접 자본 등의 사회 간접 자본 확대 등을 통해서 보세요. 요렇게 되면은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겠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로 인해서 소비가 늘고 기업의 투자도 늘어서 결국 경제 성장이 되고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발전이 되겠지. 성장은 단순히 양적으로 커지는 거고 발전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이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소득 재분배죠. 소득 재분배.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는 세면에서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거는 거죠. 세출면에서는 이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거죠. 빈부격차가 줄어들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것도 역시 세입과 세출면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이것도 세입면 굳이 나눈다면 세출면. 세입면에서는 효율적 자원 배분,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예전에 세 가지 경제의 기본 문제 중에 세 번째 중이 소흠이었죠. 누구를 위하여 만들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어떻게 만들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무엇을 얼마나 만들까? 이렇게 됐잖아요. What, how, 소흠 이렇게 됐죠. 그럼 what,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이걸 네 글자로 자원 배분.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만드는 걸 우리는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세입면에서는요, 사치품 생산을 억제하고 생활 필수품 생산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를테면 대형 냉장고나 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형 냉장고나 소형차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는 특별소비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특별소비세라고 안 불러요. 개별소비세 이렇게 불러요. 개별소비세. 근데 가끔 시험 문제에서는 옛날 용어를 그대로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개별소비세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이걸로도 써요. 특별소비세. 이걸 강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치품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거잖아요. 사치품.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생활 필수품.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감하거나 면제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고칠 게 많은데, 여러분 설탕은 어때요? 설탕? 생필품이죠. 근데 지금 설탕에 세금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거 아직 조절이 안 돼서 그래. 예전에는 그 추석 때 선물 많이 했던 게 설탕이었거든요. 백설탕. 근데 요즘은 백설탕 별로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별로 선물 많이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설탕이 사치품이었다고. 그래서 세율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낮추지를 못했어. 생활 필수품. 그러면 양주하고 막걸리하고 가격 차이가 많죠. 그 이유가 이 세금 차이가 엄청나요. 양주는 200%입니다. 막걸리는 주세 감면입니다.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잖아요. 자, 세출면에서는 효율적 자본 배분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요. 공공 임대
공공재 제공,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다 맡기니까 모자라? 그러면 국가가 만들어야지. 이게 바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죠.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역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뭐예요? 수단은 세입면에서는 뭐예요? 세율을 조정하는 거죠. 세율을 올렸다 덜렸다 그런 것이고, 세출면에서는 정부 지출이죠. 대표적인 게 사회부 장비잖아요.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정정책, 정부의 재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은 딱 두 가지밖에 없네요. 세액과 세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세. 이걸 이제 세면에서는 조세정책, 세면에서 이걸 조세정책이라고 해요. 조세정책이라고 하고, 세출면에서 이걸 세출정책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요. 아, 조세정책이란 세율을 조절해가지고 세입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고, 세출정책이란 정부의 지출을 조절해가지고 경기의 활성화, 경제의 안정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목표 수단까지 했고요. 그 기능, 우리 책에 54페이지는 지금 소개한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그대로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세, 이 조세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 세입면에서 이 조세 정책, 이거 따로 공부해야 돼요. 따로. 지금부터 조세 정책을 따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우리 조세 법률주의 공부한 적 있잖아요. 조세 법률주의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거예요. 법률로 정하니까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정하지 국세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합니다. 이걸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얘하고 연결을 지켜서 출제를 합니다. 종목과 세율. 아까 조세 종목을 아까 쭉 소개하면서 내국세와 관세가 있었죠. 관세는 수출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수입 관세만 부과합니다. 외국에서 물건 사올 때 세금 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국세는 또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그 구분할 줄 정도는 아시면 돼요. 최근에는 지금 시험이 뜸합니다. 잘 안 나오는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재산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여러분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 7월 달에 한번 재산세 내셨고 250만 원 넘으면 이거 9월 달에 또 한 번 내야죠. 이 재산세는 세무서에다 내요? 아니면 시청이나 도청에다 내요? 시청. 네. 시에서 걷어가죠? 지방세라고, 지방세. 세무서에다 내는 게 국세예요. 국세는 세무서에다 내는 것이고, 도청이나 시청, 이런 데다 내는 건 지방세예요. 등록세는 그럼 어디다 내요? 시청에다 내잖아. 시청, 구청에다 내잖아. 그러니까 지방세라고. 재산세도 지방세예요. 종부세를 많이 들어보셨죠? 종합부동산세는 이건 세무서에다 낸다고. 그러니까 이건 국세야. 국세. 부가가치세는
세무사는 되잖아요. 국세라고. 국세. 소득세. 국세. 법인세. 국세. 됐죠? 국세와 지방세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등록세. 지방세잖아. 등록면에서 지방세. 우리 책에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보자고요. 국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에세, 내조세, 지방소비세 있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다 지방세입니다. 여기 보면 보통세하고 목적세라고 있는데 보통세는 연부세입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목적세라고 보이죠? 목적세는 한시세입니다. 시한부세, 시한부세. 그렇게 구분하시라고. 자, 다시. 보통세는 없어지지 않는 세금이에요. 우리 후손들도 내는 세금이야. 여러분, 요즘 방위세 내나요? 없어졌죠? 옛날에는 방위세 냈다고. 그러니까 시한부로 5년 이렇게 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목적세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몰라서 시험문제는 그게 안 나오니까 소방시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소방시설이 다 만들어지면 다 걷어야 안 걷어요. 안 걷는다고.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목적세예요. 그러니까 목적세는 일시적인 세금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임시적인 세금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알아두면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뭐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거 전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국세. 세무서에다 내느냐, 지자체에다 내느냐, 이걸로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은 내국세, 국세 잘못 표시해놨네. 원래 내국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는 따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국세로 넘어가 보세요. 국세로 넘어가면 조세 종목 중에 이제 국세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국세는 첫째, 직접세가 있죠. 둘째, 간접세가 있죠.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는 소득 기준이라고 공부했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간접세는 얼마 쓰느냐,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죠? 직접세에 적용되는 세율, 이 종목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 직접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묶어가지고 누진 직접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진 직접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간접세는 이게 소비할 때마다 소비하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게 부자가 소비하는지 가난한 사람이 소비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냥 획일적으로 세율을 적용해요. 이게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 그래서 요걸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해 보자고요. 그래프 두 개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금을 걷기 위한 소득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한 소득. 이걸 과표라고도 해요. 과세표준. 과표. 그 다음에 세율입니다. 세율. 이런 조세가 있겠죠. 이런 조세는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부자가 내는 세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나 똑같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비례세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비례세율은 어떤 조세에 부과돼요? 간접세에 적용된단 말이에요. 간접세. 근데 간접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부과하죠?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진세를 표시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누진세는요. 소득세만 놓고 본다면 7단계가 있어요. 7단계. 그러니까 과세표준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7단계가 있어요. 7단계 다 몰라도 돼. 제일 마지막 단계가 과표가 5억 이상이에요. 5억 이상. 5억 이상이면은 취고세율이 40, 우리 책에는 그것까지는 안 나왔죠. 40 몇 %인데 5억 초과하면은 과세표준이 5억 초과하면 소득세 세율이 40% 조금 더 40인가 42%가 돼요. 4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5억이야 과세 표준액이. 그러면 40%면 얼마가 세금이에요? 2억이 세금입니다. 2억. 근데 이 5억이 들려면 이건 매출액이 아니에요. 매출액 5억은 세금 별로 안 나고 그 매출액에서 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무슨 공제 다 털 거 털고 과세 표준이 5억을 넘어서 봐. 그러면 40%가 넘어요. 42인가 돼요. 그럼 2억 정도 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세금 1억 정도 내는 사람 있나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제 주변에 몇 명 있는데 이걸 내기 위해서 적금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동산 임대업자인데요. 부동산 뭐 창고도 가지고 있고 뭐 빌라도 가지고 있고 임야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이렇게 합쳐가지고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1억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려니까 적금을 들더라고.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면서 돈 많이 버는 거니까 애국자가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단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수능에서 한번 출제가 됐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도 한번 나올 때가 됐다 했는데 올해 나와버렸어. 올해 지방지에서 올해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긴 하지만 누진율이 적용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책을 잠깐 볼게요. 57페이지 보세요. 거기에서 12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이하가 몇 %예요? 6%예요. 그 다음에 4600만 원. 여기가 4600만 원. 몇 %예요? 15%. 이런 식이라고. 그 다음에 4600 다음에 뭐예요? 8800. 여기는 24%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과표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일 때 그럼 계산해 보자고. 6천만 원이니까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겠네. 여기쯤에서 6천만 원이 있겠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6천만 원 이제 쪼개는 거야. 1200만 원까지는 0.06.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3천이죠? 아, 3천, 이거 아니다. 4,600에서 1,200 빼면 얼마야? 3,400. 3,400까지는 0.15.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얼마였어? 4,600이었으니까 6,000이면은 얼마가 더 더해져야 돼? 1,200. 여기 1,200은 이제 몇 % 적용돼요? 1,400. 여기 0.24? 아, 1,400인가요, 여기가? 1,400 곱하기 0.24. 이걸 전부 더하면 세금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올해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간편법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합니다. 직선으로. 그러니까 이 직선을 더 정확히 말하면 계단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7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누진세율이라고 하죠. 근데 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가 뭐다?
직접세라고. 근데 이 직접세는 얼마 벌었어요? 많이 버셨네요? 많이 내세요. 이거죠? 그럼 보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유리한 건 뭐예요? 누진세 유리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이만큼만 되면 되잖아. 부자는 누진세의 경우에는 이만큼 내야 되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는 누진세 유리하고 부자한테는 뭐가 유리해요? 비례세 유리해요. 왜? 요만큼 유리하잖아. 요만큼 낼 걸 요만큼 내고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는 누진세 유리하고 부자한테는 비례세 유리해요. 자, 그러면 요 경우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얘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는 담세자하고요, 납세자하고 일치하죠. 둘 다 누구예요? 둘 다 소득 있는 자잖아. 그러죠? 근데 간접세는 어때요?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담세자, 세금을 주머니에서 나가는,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이걸 국가에다가 내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판매자. 공급자. 판매자라고 표현할까요? 판매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부담해서 얘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 내가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조세 전가가 불가능해요. 조세 전가가 없어요. 조세 전가가 없다 보니까 내가 소득 좀 늘어나니까 세금 왕창 내네?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왕창 올라가네? 열받아 안 받아? 열받는다고. 그래서 조세 저항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세 저항이 크다. 조세 저항이 커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얘는 납세자가 국가에다 내지만 실제로는 담세자한테 뺏어 갖고 내는 거라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맥주 공장이 있어요. 대리점에 판매. 도매점으로 가고. 소매점으로 가고. 소비자에게 가요. 맥주 공장에서 대리점에다가 공급 가액이겠죠? 곱하기 10%가 value added tax라는 거 아시죠? 부가가치세. 그러면 자, 공급 가액의 10%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납부하죠? 얘가 납세자죠. 얘가 담세자죠. 근데 이 대리점에서 도매점에다가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또 10%가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면 얘가 내는 세금 결국은 납세자는 대리점이지만 담세자는 도매점이 된다고. 그럼 얘가 또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라고.
그러면 얘가 국가에다 내지만 누구한테 부담시켜요? 소매점에다가 부담을 시킨다고. 그럼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팔 때 또 이 공급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이 사람이 납세하면서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결국 다 약분을 해버리면 납세자하고 담세자만 남는다면 납세자는 판매자,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는 거라고. 이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많이 거치겠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호구가 되는 거야. 왜? 계속 10%씩 물가가 오를 테니까. 이게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이에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남아 있습니다. 1977년 7월 1일에 도입됐어요. 77년 7월 1일. 77년이면 누가 정권 잡았을 때죠? 박정희입니다. 박근혜 아빠. 용감하게 도입했죠. 그 후에 이제 대통령 입후본 사람마다 뭐라고 했었어요? 부가가치세 없애겠다. 내가 집권하면 부가가치세 없애. 실천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없애면 세금 거둘 게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부가가치세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가상승의 주범이에요. 물가상승의 주범이면서 탈세의 온상이에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얼마든지 영수증 조작해가지고 탈세할 수 있도록. 이 정도 하고, 그러면 봐요. 이렇게 이 간접세는 담세자는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고, 납세자는 판매한 사람이라고. 판매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은 야가 내지만 얘는 누구한테 다 떠넘긴 거야.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떠넘긴 거라고. 조세 전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전가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는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여기에 세금이 얼마가 붙어 있구나, 아이고 아까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 그 가격에 팔리는구나, 그 중에 세금 얼마, 이거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물건 사면서 그냥 세금이 당연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는 일도 모르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조세 전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저항이 거의 없어요. 조세 저항이 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직접세 안 내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간접세 안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직접세 안 내는 사람이 있어도 간접세 안 내는 사람은 없어. 갓난아이도 간접세. 엄마 젖 먹어도 다 간접세. 엄마 저도 뭘로 만들어주는데 엄마가 먹는 음식 속에 다 세금이 붙어있기 때문에 간접세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 문제에서 대중 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직접세는 대중과세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중과세가 아니지, 이건. 소득 있는 사람만 세금 내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안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누진세율이 적용되잖아요? 이 누진세율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고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공평 과세가 실현이 되고, 이 공평 과세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빈부격차가 줄어든다고. 빈부격차가 완화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요, 간접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획일적인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 비례세율은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내죠. 누진세율과 비교했을 때 가난한 사람은 이만큼 어때요? 불리하죠. 저소득자가 이만큼 불리하다고. 근데 고소득자는 이만큼 내야 되는데 이만큼 안 내고 있으니까 이만큼 유리하다고. 고소득자가. 뭐 경우에? 비례세율의 경우에. 그러니까 비례세율은요, 부자가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이 불리해. 말을 바꾸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보다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금이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부자가 많이 내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내는 거라고. 거꾸로 간다. 이걸 한자로 역진이란 말을 써요. 역진. 그래서 이 비례세율로 말미암아 역진과세가 실현된다고. 공평과세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역진과세가 실현이 돼요. 따라서 빈부격차가 어떻게 돼요? 심화된다고. 빈부격차가 심화돼요. 뭐가? 간접세가. 왜? 비례세를 적용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다? 개별소비세가 등장한 거예요. 개별소비세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특별소비세. 그러니까 얘는 세율이 품목별 세율이 적용돼요. 그 품목별 세율이 적용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나왔잖아요. 사치품은 중과세 한다고. 생필품은 감면한단 말이에요. 조세 감면. 그러면 이 칠판을 좁아서 이쪽으로 쓸게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 자, 먼저 사치품한테 세금 몽땅 비싸게 하고 생필품은 세금을 안 걷거나 조금만 걷으니까 사치품은 안 팔리고 생활필수품 많이 팔리겠죠. 이건 비싸고 이건 싸니까. 그러면 사치품보다는 생필품이 많이 만들어지겠지. 부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보다는 일반 국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효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에요.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고. 두 번째는 이거겠지. 소득세 분배. 사치품은 부자가 사잖아. 근데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고 생필품 일반 국민, 일반 서민들 세금 조금 걷으니까 빈부격차 줄어들겠죠. 하나만 얘기하라면 이게 제일 먼저겠지.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1, 2, 3, 4 동시에 나왔어. 하나만 고르면 뭘 골라야 돼? 자원의 효율, 이걸 골라야 돼. 이게 더 효과가 크니까. 자, 그런 문제 낸 사람도 좀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지 뭐가 더 중요하다 이걸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출제를 하더라고. 이게 더 큰 효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직접세, 자, 누진세 중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등등. 자산재평가세 굉장히 많아요. 우리 책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밸류, 에디드, 텍스, 부가가치세. 또 술꾼들 많이 내는 주세, 전화세, 막권세 등등. 우리 책 참고하세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할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과세표, 소득이고요. 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한쪽은 세율이고, 여기는 세액이라고.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간다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세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비례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이거 무슨 세예요?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간접세겠죠? 간접세라고. 비례세율이 적용되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누진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왼쪽 보세요. 비례세율이 위에 있고 누진세율이 아래에 있죠. 그러죠? 그러면 세금은 간접세가 많고 직접세가 적겠네. 이렇게 되면 이게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한번 데려올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데려올게요. 세율이에요. 조심. 이게 무슨 세? 간접세. 이게 무슨 세? 직접세. 같나? 다르죠? 다르잖아. 이게 누진세. 이게 비례세. 이게 누진세. 이게 비례세. 두 개 그래프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세율, 세액, 과세, 소득. 시험 문제는 어떤 그래프 가지고 출제될지 몰라요. 세액입니다. 간접세죠? 직접세죠? 누진세죠? 비례세입니다. 직접세죠? 누진세 정도입니다. 비례세죠? 간접세죠? 비례세 정도입니다. 이해됐죠? 두 그래프 다 이해하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게 중세사회 때는 존재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게 뭐냐면 이론상 이거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 너 열심히 일 안 하고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세금 조금만 내. 게으름 피우면서 일 안 했어요. 너 이 새끼 일 안 하고 뭐 했어? 세금 왕창 걷어버린다. 너 일 많이 하면 세금 조금만 걷어갈게. 너 일 안 했으니까 세금이랑 왕창 내.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세금을 왕창 걷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소득이 적어? 너 세금 많이 내. 소득이 적어? 과세소득이 적어? 너 높은 세금 적어.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역진세라고 불러요. 역진세.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역진세. 이렇게 되겠죠? 역진세. 이 역진세는 이론상만 존재해요.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나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을 비례세하고 누진세 그래프상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역진세는 이론적이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 교재 56페이지에 보면 그래프 두 개가 있죠? 이 그래프를 좌우로 대칭시켜놨는데 이렇게 대칭시키지 말고 위아래로 대칭할 수도 있어야 돼요. 칠판에 다 그려놨으니까 어떤 그래프로 출제될지 몰라. 이건 출제만이라고. 이거 하나만 놓고 출제할지 또 이거 하나만 놓고 출제할지 아니면 두 개를 묶어서 출제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릴지 이런 식으로 그릴지 그건 출제의 마음이니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하고 있으면. 자,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이 그 그래프 아래에도 다
소개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게요. 기출문제. 잠깐 쉬었다가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 단원으로 갑시다.